건비영 장편소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 통통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덕혜옹주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마침 읽고자 할 때 또 영상을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이곳에 올리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부, 2부, 3부, 4부라고 이렇게 직접 숫자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프롤로그 두 여인이랑 그 다음에 그곳에는 이름 없는 황녀가 있었다 부분에 유령의 시간까지 읽었는데요. 그곳에 이름 없는 황녀가 있었다 그 부분 오늘 읽기 전에 제가 이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제일 뒷부분에 있는 지은이의 글을 우선에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이 소설을 읽으면은 훨씬 더 이 덕혜옹주 소설에 대한 이해가 되고 또 이 작가의 그 마음을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뒤쪽에 있는 지은이의 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는 그 소설가 권비영님인데요. 어떻게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되었는지 그거부터 저희가 먼저 만나보고 또 앞에 읽던 부분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의 글, 가슴으로 품은 여인. 덕혜옹주의 한많은 삶을 소설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우연히 대마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어쩜 그것은 어떤 이끌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덕혜옹주와 다케유키의 결혼 봉축 기념비, 만송원 등을 다니며 나는 처음으로 덕혜옹주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친 듯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덕혜옹주에 대한 온전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인터넷 카페 여기저기 파편처럼 돌아다니는 사진과 소문처럼 또는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있을 뿐이었다. 소문은 책임감이 없다. 그저 떠돌아다니다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도 덕혜옹주에 대한 소문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진실처럼 굳어져 있었다. 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소문에 반감을 느꼈다. 그래, 덕혜옹주를 오롯이 살려내자. 그렇게 결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보이는 것은 벽뿐이었다. 나는 벽을 더듬어 그 벽 안에 숨어있는 촉각으로만 찾을 수 있는 어떤 실마리와 역사적 과정 등을 엮어서 마음속에 거미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덕혜옹주를 보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묘비에 바친 향기 그윽한 보랏빛 소국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에 담긴 뜻은 읽을 수 있었다. 현몽이라 생각했다. 나는 더욱 촘촘한 거미줄을 짜야겠다고 다짐했다.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이 참으로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무지함에 가슴 아팠다. 덕혜옹주 이야기를 온전하게 쓴 이는 일본인 혼마 야스코이다. 그녀가 쓴 덕혜희 이시 조선 최후의 왕녀는 가장 완벽한 참고 자료였다. 한글로도 번역되지 않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한 순간 나는 참 많이 부끄러웠다. 혼마 야스코 선생이 쓴 헌사 때문이었다. 이 책을 헌증하오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덕혜옹주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일본인은 그가 책을 써서 우리나라의 여러 도서관에 기증했던 것이다. 나는 그 책을 지방대학의 도서관에서 구해 볼 수 있었는데 어렵게 책을 구한 기쁨보다는 일본인이 덕혜옹주의 생애를 조명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불편했다. 나는 일본인이 쓴 그 덕혜옹주의 일생을 한글로 번역해가며 읽었다. 그리고 불편함을 마음에 담고서 열병을 앓듯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마침내 원고의 끝을 썼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득 차 올랐다. 이제 출판사만 찾으면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혼마 야스코의 덕혜희를 번역한 책이 출판되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절망했다. 나보다 먼저 덕혜옹주에 관심을 가진 이가 있었다니.
뒷북을 친 꼴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 책을 사서 다시 읽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소설 구성의 많은 부분을 고쳤고 많은 부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오히려 쉽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시 열병을 앓았다. 다시 대마도에 갔다. 또 갔다. 처음에 못 본 것들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다. 덕혜 옹주의 초라한 묘소에도 찾아가 절하고 창덕궁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며 자꾸만 허물어지는 마음을 다졌다. 아, 그녀의 흔적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는지 그 즈음에는 어떤 사명감까지 느꼈다. 그렇게 1년 덕혜옹주의 슬픈 삶이 이제야 소설의 형식으로 빛을 본다. 비록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보다 불운했던 황녀의 진심이 더 깊이 읽혀지기를, 좀 더 깊이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자료를 찾아 헤매는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바쁜 해외 출장 중에도 일본어 번역을 맡아준 K 선생, 덕혜 옹주에 대한 소설을 쓰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며 좋은 출판사를 연결해준 L 선생, 덕혜의 시를 찾아보내준 서울대학교 박물관 인류민속학부의 K 연구원, 귀한 자료를 보내주신 부산외국어대학교의 K 교수님, 나만큼 이 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동병상련했던 다산책방의 J,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외친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최종적으로 출판 결정해 주신 김선식 사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네, 지은이의 이 글을 보고 나니까 훨씬 이 소설이 어떻게 정말 준비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게 되었는지 훨씬 이해가 되고 지금 읽으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곳에는 이름 없는 황녀가 있었다. 이제 그 두 번째 글인데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가입니다. 25쪽입니다. 얼어있던 바람결이 해실해실 풀어졌다. 아물아물 피어나는 아지랑이가 아니라도 봄이 오는 걸 알 수 있었다. 세상이 암울하고 절망스러워도 자연은 그 스스로 근면함으로 계절을 풀어냈다. 시커멓게 겨울을 난 나뭇가지가 새순을 피워내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며 환희였다. 그러나 보드라움 속에는 아직도 찬 기운이 서려 있었다.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부는가? 커피를 마시던 고종이 창문으로 흘러든 햇살을 보며 시종으로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정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고종이 명성황후를 많이 그리워하면서 그 홍릉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곳에 가는 정말 전철도 놓고 그랬다는 거 우리가 읽었는데요. 명성황후를 그리워하는 그 고종의 마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그 이름도 아직 없는 그 옹주에 대한 고종의 마음을 지금 여기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읽으니까요. 그때 그 당시 고종의 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름도 없이 정말 옹주로서 그 나라 잃은 마지막 그 황녀로서의 힘들었던 그 어린 소녀, 좀 유치원생인 옥녀가 지금 이 부분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같이 또 읽는 중에 같이 또 이 스토리 느껴보겠습니다. 시종은 조금 전 옷깃에 묻혀온 밭각 공기를 생각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아기가 춥겠구려. 고종은 창 쪽으로 다가가 밭밭을 내다보았다. 햇살은 부드러웠으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위태로워 보였다. 시종은 창밖을 응시하는 고종의 뒷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늘진 용화는 우러르기 황송할 지경이었다. 요즘 들어 고종은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를 찾았다. 시종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시커먼 찬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폐하, 찻잔을 치우라 할까요? 아니다. 내가 이것으로 위안받을 때도 있느니라.
입에 대지 않으면 하루 해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구나. 고종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프랑스제 찻잔은 요염한 여인처럼 매혹적이었지만 깊은 맛은 없었다. 시종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뭉치야. 그러지.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가 잠깐만요. 괜찮아? 괜찮? 네, 강아지가 옆에 화분을 만졌네요. 네, 고종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프랑스제 찻잔은 요염한 여인처럼 매혹적이었지만 깊은 맛은 없었다. 시종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고종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루 종일 그 어떤 순간에도 용 안에는 수심이 그득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고종은 커피를 찾았다. 각성 물질이 들어있어 잠을 쫓고 걱정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그것이 시종은 염려스러웠다. 단 것을 좋아하는 고종을 위해 일부러 감주를 올리도록 일러두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눈에 띄는 것은 커피뿐이었다. 데라우치 총독은 언제 든다 하였소? 오늘 들 것으로 아옵니다. 오늘 들면 반드시 그 말을 해야겠소. 고종의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폐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옵니까? 시종의 염려는 깊었다. 하늘이 짐에게 준 선물을 지키려는 것이오. 먼 것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리움이 비어져 나왔다. 시종은 고종의 눈가에 들이운 그늘을 보았다. 기울어지는 나라를 구하고자 했으나 남은 것은 말라 비틀어진 마음뿐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루고자 하는 바람,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는 터라 시종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소. 그 아이를 늘 내 곁에 두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종의 마음은 온통 옹주를 염려하고 자해하는 심정으로 가득했다. 고종은 옹주를 위해 준명당의 유치원을 설치했다. 하루 종일 눈앞에 두고 보기 위해서였다. 옹주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고종은 안절부절 못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엇인지 절절하게 깨닫는 중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주어도 옹주를 아끼는 마음에 비하면 부족하기만 했다. 어린 옹주에게 과하다 싶은 사인교를 내린 것도 마찬가지였다. 할 수만 있다면 옹주만을 위한 아늑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옹주는 그의 남은 생을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옹주가 아프면 함께 아팠고 옹주가 기쁘면 함께 기뻤다. 고종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아름답고 고귀하게 지켜주고 싶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도 감내할 작정이요. 시종은 더욱 몸을 굽혔다. 어떠한 분부든 받들겠나이다. 오, 저기 오는 것이 옹주 아니오? 고종의 용안에 화색이 돌았다. 시종은 얼른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사인교에서 내려선 옹주가 가벼운 걸음으로 함령전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시종은 서둘러 문 쪽으로 다가갔다. 드십시오, 옹주마마. 시종은 허리를 깊이 굽혀 예를 갖추고 옆으로 비켜섰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옹주가 의젓하게 목례를 하더니 고종을 향해 뛰듯이 걸었다. 사락사락 움직일 때마다 비단오 스치는 소리가 미풍의 숨결처럼 새어나왔다. 아바마마.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다가드는 옹주를 보고 고종의 용안이 환해졌다. 오, 우리 아기 유치원에 다녀오느냐? 예, 아바마마. 허허,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고? 장문을 하였습니다. 장문이라. 예, 시를 지었습니다. 허허허, 벌써 시를 지었단 말이냐? 우리 아기는 못하는 것이 없구나. 허허허. 넓은 이마, 쌍꺼풀 진 눈, 둥구스름한 얼굴까지 옹주는 그야말로 고종을 쏙 빼 닮았다. 허허, 우리 아기 그리 영특하니 무엇으로 상을 줄꼬? 고종은 용체를 굽혀서 검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졌다. 쫑쫑 따내린 머리끝에 제비불이 댕기가 고왔다. 업어주시어요. 옹주의 눈에 어리광이 그득했다. 어허, 그러자꾸나.
조금의 망설임도 꾸중도 없이 고종은 옹주를 업었다. 옹주의 따스한 체온이 등주기를 타고 전해지자 고종은 눈시울을 붉혔다. 아직 황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였다. 고종은 그것도 자신의 무능함 탓인 것만 같았다. 아바마마, 난 아바마마와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다오. 등 뒤에 어린 것이 목을 꼭 부여잡고 쫑알쫑알 떠드는 것을 들으며 고종은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용단을 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 데라우치 총독은 의혹을 감출 수가 없었다. 계획에도 없던 연회라니, 준명당이라면 유치원을 개설할 한 곳이 아니던가. 연회 장소를 전해 들었을 때부터 그는 찜찜하고 석연찮은 기분이었다.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준명당 앞에서 복장을 다시 매만졌다. 언제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제복이었다. 대일본 제국의 표상, 제복에 달린 금장이 햇살에 번득였다. 그는 의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꿍꿍이가 무엇이든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어서 오시오 총독. 고종은 손수 문 앞까지 나와 그를 맞았다. 전에 없는 일이었다. 데라우찌는 심중을 굳혔다. 그는 내색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폐하, 어인일이십니까? 내가 총독을 기쁘게 해주려고 아이들 잔치에 초대했소. 어찌 갑자기 재롱잔치를 연다 하십니까? 그가 꿰뚫어 보는 시선으로 고종을 바라보았다. 잔치를 여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오? 가끔씩 살펴보니 하는 짓들이 하도 어여뻐서 총독과 함께 즐기려는 거지요. 허허허. 고종은 말끝에 총독의 손을 덥석 잡았다. 데라우치는 깜짝 놀랐다.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셌던 탓이다. 뜨뜻한 고종의 손이 끈적한 촉수처럼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데라우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고종은 그를 미리 마련된 서양식 의자 앞까지 데려갔다. 청색 벨벳 덮개와 팔걸이의 곡선이 매끄러웠다. 데라우찌는 속으로 의자 수를 헤아렸다. 고작 10개 남짓, 참석자가 10명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그것 역시 예사롭지 않았다. 특별한 의중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사다코를 바라보았다. 연유를 묻는 듯한 그의 눈길에 일본인 교사 교구치 사다코가 어깨를 으쓱했다. 데라우찌는 슬그머니 화가 치솟았다. 대체 무슨 장난은 치려는 것일까? 그는 아이들의 옷차림을 살피면서 의심스런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곧이어 풍금소리에 맞춰 고간의 딸들이 재롱 어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깜찍한 꼭두각시 춤의 좌증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순서에 맞지 않아 서툰 것도 미소를 자아냈다. 데라우치는 고종을 곁눈질로 살폈다. 고종은 유치원 아이들의 재롱에 흠뻑 빠진 듯 아이들보다 더 천진난만한 표정이었다. 계략을 꾸민 얼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허허허, 어린 것들이 제법 잘하지 않소? 총독도 자제가 있을 터이니 더욱 귀엽게 보일 것이요. 데라우치는 마음이 불편했다. 총독이 대한제국을 위해 애쓰는 것 같아 잠시나마 아이들 재롱이나 보면서 술이나 한 잔 나누자는 것이요. 고종이 손수 데라우치의 잔에 인삼주를 따랐다. 데라우치는 자세를 낮춰 공손하게 잔을 받았다. 총독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내온 술이요. 감사합니다. 술을 한 모금 마시자 입안에 쌉쌀한 인삼향이 퍼졌다. 고종은 데라우치가 군인 출신 총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관들은 남들 앞에 호탕한 채 하길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데라우치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인삼주가 독약이라도 되는 듯 한 모금 마신 다음 그대로 내려놓았다. 고종은 연거푸 술잔을 들이켰다. 오늘 총독을 모시고 어린 것들의 조령을 보니 술맛이 절로 나는구려. 그런데 총독께서는 그다지 흥이 나지 않는가 보. 술잔이 여태 그대로인 걸 보니 말이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고종이 다시 술잔을 들자 데라우치가 마지못해 함께 들었다. 총독의 술잔이 비자 고종이 재빨리 시종에게 눈짓을 했다. 총독의 잔은 비기가 무섭게 다시 채워졌다. 다음은 우리 옹주가 노래를 한다오.
시기가 오른다 싶을 즈음 옹주가 사뿐사뿐 걸어 나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귀에 익은 일본 동요였다. 데라우치는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고종의 입가에 아주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고종은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정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취한 척을 하는 것인지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어쩌면 숨겨놓은 의중 따윈 없는지도 모른다. 총독은 고종의 휘청거리는 몸집을 바라보며 긴장을 풀었다.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다 가면 되겠지. 총독은 취기가 점점 올랐다. 과연 옹주님은 노래도 잘하십니다. 데라우치가 호의적인 말을 흘리자 고종이 얼른 그 말을 받았다. 허허, 그렇지요. 총독의 여식도 그렇게 어여쁘시겠지요. 황송합니다. 미천한 여식과 어찌 비교할 수가. 데라우치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웃음이 점점 해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종이 갑자기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다. 사다코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몇몇 고관들이 황망하다는 듯 고개를 외로 돌렸다. 고종은 좌우를 둘러보며 껄껄 웃었다. 괜찮소. 귀여운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 그러. 총독이 우리 옹주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얼굴도 익히게 할 겸 마련한 자리요. 고종은 옹주를 끌어안고 볼을 비볐다. 어떠하오 우리 옹주가. 용포를 휘날리며 몇 바퀴 빙그르르 돌던 고종이 쓰러지듯 자리에 앉으며 데라우치의 눈을 응시했다. 혹시 이것이? 데라우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옹주님이 영특하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곱기까지 하십니다. 허허허, 고맙소. 허허허. 고종이 데라우치의 손을 세게 잡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데라우치가 마지못해 따라 웃었다. 한일 병합 이후 황족을 일본인화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황족이 늘어나는 게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다. 옹주를 황적에 올리는 문제도 차일피일 무르고만 있었다. 총독 바쁠 텐데 이렇게 연회에 참석해줘 정말 고맙구려. 고종은 다시 한번 힘주어 그의 손을 잡았다. 폐하, 오히려 제가 영광입니다. 데라우치 총독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자식을 키우는 자이니 이런 자리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버이의 입장으로 생각하게 될 거라는 고종의 계산이었다. 그런 후에는 옹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거라고 짐작했다. 부디 총독에게서 그런 부성을 끌어낼 수 있기를. 이 아이 많은 은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고종은 간절했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떠난 이 은 역시 그의 뜻은 아니었다. 공부라는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그것은 분명 볼모였다. 눈에 밟히는 은이 그리워 사진이라도 보기를 청했는데 일본에서 날아온 사진은 고종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고종 조선의 태자가 일본식 군사훈련에 참가해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고종은 더더욱 옹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러지느니 휘라 했다. 100번 옳은 말이었다. 시의 사건이 있은 후부터 고종은 늘 불안했다. 고립무원이라 하였던가.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람에도 기가 있다는 궁중에서 첩자를 가려내는 일은 불가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측근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 고종은 무관시종을 떠올렸다. 가장 가까우니.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인지도 모른다. 고종은 난망해하는 데라우치에게 또 술을 권했다. 그리고 불어 탄식을 섞어 이렇게 말했다. 옹주 커가는 게 아주 큰 즐거움이라오. 오늘 더없이 총독이 믿음직하구려. 이미 치기가 오른 총독의 귓가에서 고종의 목소리가 웅웅댔다. 옹주야, 이리 와서 총독께 인사 올리거라. 고종의 부름에 옹주가 나비처럼 사뿐사뿐 다가와 총독 앞에 섰다. 옹주는 맑고 검은 눈동자로 총독을 빤히 바라보았다. 총독은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 압도당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모양이구나. 총독이 엉거주춤 일어서려 할 때 옹주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또래 여자아이답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머금은 인사였다. 데라우치는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차렸다.
옹주님께서 참 의젓하고 영민하신 듯합니다. 데라우치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허허허 그리 보아주니 고맙소. 고종이 옹주를 무릎 위에 앉히며 덩달아 웃었다. 그렇게 연애는 끝이 났다. 데라우치를 배웅하는 순간까지도 고종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보내고 난 후 고종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이제 패는 총독에게 넘어갔다. 고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시각 데라우치는 준명당을 나서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당했구나. 고관들 앞에서 옹주를 인정하고 말았어. 조만간 황적에 올려달라는 상신이 들어오면 회피할 명분이 없겠구나. 천하의 데라우치가 늙고 힘없는 태황제에게 발목을 잡히다니. 그는 자조적인 실소를 터뜨렸다. 괴이한 소문 37쪽입니다. 마마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사옵니다. 초소의 나인이 방정맞게 입을 놀리자 양귀인의 미간이 잔뜩 좁아졌다. 무슨 소문을 듣고 그러느냐? 어제 폐하께서 데라우치 총독 앞에서 춤을 추셨다 하옵니다. 이런 망측한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다급하게 따라온 상궁이 혼이 빠지도록 나인을 호통쳤다. 소인은 들은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온데. 나인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로 말꼬리를 흐렸다. 냉크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상궁의 호통에 나인은 혼비백신하여 사라졌다. 상궁이 머리를 조아리며 양귀인의 안색을 살폈다. 저 아이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것이냐? 마마, 상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거라. 양귀인은 심기가 불편했다. 소문이라 하더라도 어찌 그런 말이 떠돌아다닌단 말인가? 어찌 귀하신 옥체가 일본 총독 앞에서 춤을 췄단 말인가? 준명당에서 그러하셨다 하옵니다. 기어 들어가는 상궁의 목소리를 들은 양귀인은 가슴이 타 들어가는 듯 했다. 필시 깊은 연유가 있을 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행했을 그 춤사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양귀인은 떨리는 소문으로 먹먹한 가슴께를 지그시 눌렀다. 분명 옹주 마마 때문이었을 것이다. 준명당에서 연애를 연 것도 그것 때문이었으리라. 그런 수군거림이 한동안 유령처럼 궁궐 안을 떠도을 걸 생각하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기에 익은 목소리가 상념의 늪에서 양귀인을 끌어올렸다. 얼굴에 그늘을 지우고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옹주가 보였다. 마마 어인일로. 어머니 함께 부영정에 가보아요. 옹주가 해맑게 웃으며 양귀인을 바라봤다. 날이 풀리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은 신계로군요. 네,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좋아하시는 약과를 좀 챙길까요? 아니어요. 옹주가 곁에 바짝 다가 앉으며 양귀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부드러운 손, 양귀인은 항공한 마음으로 그 손을 마주 잡았다. 무엇이 부드러울 것이며 무엇이 따스할 것인가? 천지에 단 하나 마마의 존귀한 손만 그러하리라. 어머니 떨잠이 참 예뻐요. 양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옹주가 불쑥 입을 열었다. 떨잠을 바라본 옹주의 눈빛에 어린아이다운 호기심이 차올랐다. 양귀인은 손을 빼내 자신의 머리를 매만졌다. 나비 떨잠이 파르르 떨렸다. 나비 모양 장식판에 산호, 진주, 공작석을 물리고 주위에 가는 은사용수초를 둘러 그 위에 나비, 벌, 새, 꽃 등의 작은 장식을 올린 장식물. 옹주는 그것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빼드리리까? 아니어요. 어머니께 잘 어울려요. 뒷꽂이도요. 옹주의 여리고 흰 손이 양귀인의 머리채를 살며시 매만졌다. 마마가 배필을 만나시면 더 귀하고 좋은 보석들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배필이라고요? 옹주가 수줍은 듯 배시시 웃었다. 양귀인은 옹주의 부드럽고 여린 볼을 소중하게 감쌌다. 이토록 어여쁜 일을 내가 낳았구나. 어서 성장하여 속 깊고 듬직한 배필을 만나시기를. 어수선한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은 법이다. 복잡한 머릿속을 털어내듯 양귀인이 옹주의 손을 잡았다.
마마, 이제 부용종에 가볼까요? 네, 봄날이라 참 좋을 것 같아요. 옹주의 티없는 웃음이 꽃처럼 환했다. 양귀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옹주의 걸음걸이도 경쾌했다. 얼마쯤 걸었을까? 갑자기 옹주가 발걸음을 멈추고 양귀인을 올라봤다.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러하십니까? 저는 왜 이름이 없나요? 아바마마께서도 저를 그냥 아기라고만 부르시니. 양귀인의 가슴에 깊은 통증이 번졌다. 마마,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려고 심사숙고하느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총명하다고는 하나 어린아이였다. 옹주는 양귀인의 가슴을 절렁하게 해놓고도 그 말 한마디에 배시시 웃었다. 그러나 양귀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산자락이 동쪽을 향해 디귿자 모양으로 오목하게 조성된 가운데 부용정이 있었다. 양귀인은 옹주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올 때마다 시름을 덜곤 했다. 봄이 되자 연못 가득 부드러운 물결이 찰랑거렸다. 마마, 얼음이 녹으니 물살도 부드럽습니다. 양귀인이 옹주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물살을 헤집고 노니는 물고기도 더욱 자유로워 보여요. 옹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렇지요. 묶여있지 않은 것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지요.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솟았다 사라졌다. 그 위로 동심원의 파문이 번져나갔다. 옹주의 시선이 연못에 머물렀다. 그 눈길이 전에 없이 깊었다. 부용종은 네모진 호 안에 장대석을 쌓고 한가운데 동그란 섬을 만들어 소나무를 심은 정자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인 우주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나들이 길에 황제가 알려주던 게 생각났다. 하늘과 땅의 모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운행 원리를 구현하는 소우주라는 뜻이오. 그러니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뜻이라오. 자상하게 일러주던 그 음성이 곁에 서인 듯 생생했다. 문득 용안을 마주한 지가 오래됐다는 생각에 양귀인은 쓸쓸해졌다. 부용종에서 보이는 주합루의 실록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주합루로 오르는 계단 어수문 양옆으로 초록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노란 산수유가 하늘거렸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새삼 흔들리는 배 같은 나라 신세가 서글펐다. 어수, 물고기와 물고기는 신료를 가리키고 물은 왕을 가리킨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신료들도 왕의 뜻 안에서 활약하라는 의미다. 왕만이 드나들 수 있는 저 어수문을 정조대왕이 규장각을 두어 개혁정치를 이끌던 곳이기도 했다. 그런 곳에서 일본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연 적도 있었으니 내가 이럴진대. 양귀인은 오늘따라 그리운 용안을 떨쳐내느라 머리를 지그시 눌렀다. 그러나 통증은 여전히 심했다. 양귀인은 옹주를 돌아보았다. 옹주는 철든 아이처럼 음전하게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양귀인이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마마, 뭘 그리 깊이 생각하십니까? 재차 물었을 때야 옹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데라우치 총독은 나쁜 사람인가요? 양귀인은 예기치 않은 말에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마마,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저만치 물러나 있던 유모가 옹주를 타이르듯 낮게 말했다. 며칠 전 아바마마께서 옹주가 말을 하다 말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도톰한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차마 할 수 없는 말. 양귀인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나돌던 우월하고 난망한 소문. 하지만 양귀인은 옹주의 두 손을 따스하게 감싸지며 웃어 보였다. 마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섞지를 말라 하였습니다. 궁중을 떠도는 소문 따위엔 개념치 마소서. 옹주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소문이 아니어요. 마음의 그늘을 만드는 일은 잊으십시오. 양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영친왕 전하는 왜 일본으로 가셨나요? 드라우츠 총독이 원망이 가득 담긴 옹주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반짝거렸다. 총명도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양귀는 자신도 모르게 옹주의 입을 막았다. 가슴이 벌떡거렸다. 벽에도 기가 있다는데 누가 듣기라도 한다면. 양귀는 정색을 하고 옹주의 얼굴을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존귀하신 분께서 하실 말이 아니옵니다. 하잘 것 없는 말들을 견디는 게 궁 안의 생활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사옵니다. 유모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옹주는 더 묻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유모가 한편이 되어 정색을 하니 더는 물을 수가 없었다. 더러 겁이 나기도 했다. 옹주는 긴 한숨을 끝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양귀인이 옹주를 끌어안았다. 머리채에 떨잠이 불안한 듯이 파르르 떨었다.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곁을 훑고 지나갔다. 네, 오늘 44쪽까지 읽고요. 이제 또 45쪽부터는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